예, 안녕하세요. 최경훈입니다. 한 주가 이렇게 빨리 가죠? 엊그저께 와가지고 이게 이게 방송하고 간 것 같은데, 한 주가 또 금방 또 지나버렸어요. 금요일입니다. 원래 해피불금, 기분 좋은 그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또 궁금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첫 방송을 하고서,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저렇게도 방송이 가능하구나라고 또 이제 느끼신 분들도 주변에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새로운 시도였고, 또 반응들 보니까 또 재밌습니다. 의외로 기대했던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 오전에 1시간 정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앞으로의 그 계획을 좀 알려달라. 어떤 내용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묻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지난 시간에 대충 말씀드렸듯이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방송이라는 게 이게 스토리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굳이 화면을 놓고 설명을 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들 주시는 거 있으면 제가 따로 풀어서 나중에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좀 녹음을 뜨든지 녹화를 뜨든지 해가지고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영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금요일 하는 방송에서는 뭐 주로 한 주간 올라온 질문들이나 제가 이게 제목 자체를 페이스북 백문백답이라고 했듯이 묻는 거에 답변을 좀 방송에서 편하게 이야기식으로 풀어줄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시간에 예고를 조금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 책, 100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페이스북 마케팅 책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주는 그런 개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네. 내용 보시면 혜진 씨 계셨구나. 네. 인사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네. 이 책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막 표딱지를 막 붙여놓은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혜진 씨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개정판이고요. 네네. 10월 달에 나왔던 개정판이고 얘가 원본이에요. 3월 달에 냈던. 그러니까 이 책을 내고 나서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네. 어떤 부분을 얼만큼 수정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이게 수정 체크한 딱지들입니다. 처음에는 한 이게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었으니까 그때 뭐 고쳐봐야 뭐 얼마나 고칠 필요가 있겠어? 뭐 어느 정도 한 12군데 고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인터페이스가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딱 이미지만 100장을 바꿨습니다. 예, 딱 6개월 만에. 이제 그만큼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고요. 자,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보면요. 보시면 책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약간 이게 겉 표지 쪽에 이렇게 테두리가 블루로 하늘색으로 쳐진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흰색으로 된 부분이 여기 책 저자를 보면 우리 정유진님하고 제가 쓴 걸로 되어 있는데, 흰색이 주로 이제 페이스북의 실제 기능들, 메뉴 구성이나 기능을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가 약간 블루, 하늘색으로 쳐진 이 부분이 제가 쓴 부분이고, 요건 이제 주로 페이스북의 이제 기본 마케팅 그 팁이라든가, 혹은 이제 광고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능들은 내가 꼭 당장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그때그때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페이스북 마케팅이라는 게 어떻게 이 페이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건너뛰면서 보시면 돼요. 흰색은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블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 그 챕터 6까지 있거든요. 페이스북 광고의 모든 것이라는 그 부제로 붙여가지고 매 챕터마다 붙어 있는데 그거를 개괄적으로 하듯이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페이스북 마케팅의 어떤 그림이나 그 마지막 결과랄까,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상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생각하면요, 머리에 지나서 못 갑니다. 더군다나 기능 설명들은 화면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이 기능이 이걸 하는구나라고 일일이 이게 짚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거는 진도를 그렇게 낼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자습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 여기 블루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쪽 부분은 쭉 이렇게 챕터별로 넘어가서 틈나는 대로 이렇게 쭉 보시면 페이스북 마케팅의 전체적인 상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챕터하고 두 번째 챕터. 원래는 페이스북 마케팅은 이제 페이지를 기본으로 한다고 지난 시간에 네. 그 페이지와 그다음에 개인 프로필과 그룹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삼위일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그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개인 계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그 개인 계정을 가지고도 그 할 수 있는 마케팅 그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꼭 페이지를 좀 만들어서 하는 그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의 개인 계정을 텄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지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들어보면 재미가 있으실 거고요. 특히 그거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지금 아마 그쪽에 챕터에 페이지가 바뀌진 않았을 텐데 그 네. 한번 개정판 80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80페이지. 80, 080. 약간 과외받는 기분이에요, 지금. 페이스북 개인 프로필 마케팅이라고 보이죠? 네, 네. 그러면 페이지가 안 바뀐 거거든요. 새 네. 책으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쪽은 내용을 거의 손을 안 봤습니다. 그 특별히 손댈 부분이 많지는 않았고. 자, 보시면 이제 이거 펜 있나요? 제가 펜 네. 있으면 가지고 거의 꽂혀 있네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페이스북의 개인 계정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에 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 중에 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요건 다음 시간에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 전에 전체적으로 프로필, 개인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죠. 프로필로 하는 마케팅 방법. 요걸 일단 개요적인 측면에서 서술을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그 특별히 좀 짚어야 되는 포인트 위주로 보시면, 잘 보셨죠? 마케팅이란 뭔가라고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흔히 제가 가끔마다 이렇게 강의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봐요. 그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본인들이 개인들이 생각하는 마케팅의 개념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물건을 파는 겁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죠? 고객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뭐 각인시키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표현은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네. 제가 좀 조금 흘렸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거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세일즈예요. 왜? 비즈니스의 목적이 대부분은 뭐 직접적으로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뭐 지식이나 기술이나 혹은 이제 로부터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서비스도 결국은 누군가 그거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그걸 전달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물건이나 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판매 거래 행위입니다. 거래 행위. 서비스에 대한 거래 행위예요. 그러니까 거래라는 거는 상대방과 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팔려는 주체가 되는 거고 상대방은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걸 사가는 주체가 되는 거고. 자, 이 거래라는 행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우리 혜지 씨 물건 살 때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물건 고르거나 사세요? 저요? 가격. 그쵸? 가격. 가격이랑 뭐 예를 들어 옷이면 디자인? 품질이죠. 네, 디자인. 여기 품질. 네. 자, 주로 오프라인에서 사요? 온라인에서 사요? 저 둘 다 이용해요. 굳이 이렇게 좀 그 퍼센트를 나눈다면?
온라인으로 더 많이 사요. 온라인으로? 네. 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다. 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작용을 하겠죠? 네. 상대적으로. 네. 품질은 왜? 온라인에서 사게 되면 품질이 어떨지에 대해서 자기가 감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입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신어볼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내가 온라인으로 사실 그걸 입어보지도 않고 신어보지도 않고 발라보지도 않고 사는 거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가격이 싸서. 가격이 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디자인이나 품질은 좀 떨어져요. 확실하지 못해. 어디에서 사든 거기서 거기다가 아, 네. 쉽게 이 품질에 대한 일정한 아. 자기만의 뭐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판단이죠, 판단. 네. 꼭 좋을 거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이거를 실물로 받았을 때, 괜찮을 거야. 네. 라는 나름대로의 이 판단 근거와 믿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네네.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이 상품이 갖고 있는 브랜드거나 혹은 이 상품을 파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믿을만 하거나, 네. 이 믿음은 두 가지거든요. 물건 자체가 어떤 거라도 균일한 어떤 품질을 보장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건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뭐가 있냐면요. 이걸 브랜드가 뭐든 간에 혹은 상품의 모델이나 사양이 뭐든 간에 이걸 파는 사람 있죠. 셀러, 네. 딜러. 네. 파는 사람이 아무개면 우리가 홍길동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내가 알아 평소에. 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물건을 사본 적이 있어. 이거는 아무개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상점일 수도 있죠. 네. 어떤 쇼핑몰일 수도 있고. 여기에 옛날에 한번 사봤더니 물건이 이상 없이 좋았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건 자체가 어디 거라고 하니 얘는 기본은 우리가 먹어줄 수 있을 거야. 이게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설령 브랜드는 좀 약간 잘 못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요걸 파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번 옛날 이 상점 이용해봤는데 괜찮았어. 혹은 여기 주인을 내가 알아. 그럼 그 집은 일단 그 집에서 취급하는 물건이나 그 집에서 팔겠다고 하는 물건은 일단은 인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요게 전제가 돼야지 이 주문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요. 실제로. 그러면 저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 제일 그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마케팅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파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겁니다. 신뢰. 핵심이. 가장 중요한. 맞아요. 물건 자체의 성능이나 소위 우리가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든가 이게 브랜드가 괜찮다든가 이거는 부수적인 요인이에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그 서비스를 팔든 물건을 팔든 팔려고 하는 목적에 있었을 때 뭐를 팔고 어떤 브랜드냐는 오히려 부차적이고요. 누가 파느냐 그리고 파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평소의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여쭤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물건을 어떤 특정 아이템을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다라는 건 오히려 부수적인 그 성공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파는 물건이면 내가 믿고 살 수 있어 라는 그 신뢰의 망을 얼마나 확산시켜서 짜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작동을 하는 게 바로 페이지 자체의 어떤 역할보다는 이 개인 프로필들, 이 페이지를 운영하는 주인장이죠. 실제로 이 시사부 역할을 하는 이 프로필 개인 관리자,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과 맺고 있는 이 친구 관계, 지인 관계. 요 친구 관계의 망이 얼마나 넓고 믿을 수 있느냐. 이 신뢰망입니다. 신뢰망. 그래서 가장 이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고 페이스북을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사례는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 그렇죠. 물론 이제 페이지를 기업적으로 아주 브랜드 위주로 움직여가지고 프로모션을 온오프라인 연결을 잘했다든가 광고를 정말 열심히 잘해가지고
뭔가 하나 대박을 터뜨렸던가 하는 그런 성공 사례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거고요. 예, 장기적으로 볼 때 페이스북 비즈니스 혹은 페이스북 마케팅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그 아이템을 홍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주인, 예, 그 관리자, 실제 그 담당자가 얼마나 많은 그 신뢰망을 확산시켰느냐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페이지도 결국은 이 친구,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친구 관계와 그 친구 관계가 확대된 그룹과 그 그룹을 어느 정도 그 성실하게 또 이렇게 열성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페이지의 확산 정도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가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친구 추가가 와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매칭하세요, 친구. 저랑 연결된 그것도 예. 없고. 예. 근데 보면 친구가 또 몇천 명이에요. 그런 그렇죠. 분들은. 예. 그분들은 그럼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예. 업삼아서 친구망을 아까 이렇게 얼마나 넓냐가 기본이잖아요. 퍼뜨리기 위해서? 페이스북 그룹은 최대 5,000명까지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니, 그룹이 아니라 개인 계정은. 네. 예. 그러니까 이 5,000명이 많으면 많다고 생각해서 그냥 눈에 띄면 아무나 친구를 요청하고 아무나 그냥 친구 해달라고 그 요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요거 기본적으로 그럼 이 5,000명을 만드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미안하지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만약 실제 친구 5,000명보다 제가 지금 만약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친구 추가를 보내서 1,000명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은 실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실제 친구가 200명이 있어요. 그쵸. 그럼 그 200명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개인 계정에다 글을 올리든 페이지에 글을 올리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독자는 자기들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거나 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뉴스피드에 나오면 본다고 그랬잖아요. 뉴스피드에 안 나오면 찾아와서 볼까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개인 계정들은요, 그 가까운 친구들은 어제 이 친구 뭐 했지 싶어가지고 실제 타임라인 그 자기 계정으로 들어와서 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페이지는 아예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프로필조차도 사실은 내가 친구가 100명만 돼도 이 사람 거를 알고 싶다고 내가 100명을 매일처럼 그 집을 이렇게 헤매고 다니진 않잖아요. 결국은 내 뉴스피드에 나오면 보고 안 나오면 안 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친구가 5,000명이든 혹은 200명이든 그 사람이 올린 그 새 소식이 내 뉴스피드에 안 나오면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5,000명의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뉴스피드나 200명의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뉴스피드나 이 나오는 이 뉴스피드에 노출되는 포스트의 개수 있죠. 포스트의 개수는 예전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이 하루에 300개 이상은 안 보여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뉴스피드 상에서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내 뉴스피드에 그게 이제 사람이 됐든 페이지가 됐든 혹은 뭐 그룹의 어떤 새로운 소식이 됐든 실제로 300개가 이제 그 개수로 딱 제한돼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나의 뉴스피드에서 이렇게 쭉 스크롤 해가지고 볼 때 하루에 볼 수 있는 개수가 300개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하루에 볼 수 있는 내 친구의 그 포스트의 개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만날 수 있는 타임라인을 통해서 뉴스피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친구의 수 또한 이걸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상대적으로 내 글이 노출되는 거는 페이스북의 기본 그 알고리즘의 원리상 절대로 전원한테 날아가지가 않거든요. 5,000명의 친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글이 5,000명한테 보이는 게 아니고요. 혹은 또 200명의 친구밖에 없다고 해서 그거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요. 똑같죠.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조금 지우고 이제 왜 친구만을 늘리는 게 중요한가? 물론 많을수록 많으면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친구의 수는 그닥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200명의 친구를 갖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왕창 있어. 이게 5,000명의 친구를 갖고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A가 오늘 글을 하나 썼어요. 포스팅을 하나 했어. 자, A가. 근데 A가 지금 갖고 있는 친구는 몇 명? 200명. 200명. 요게 이제 사람들하고 전반되는 이제 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면 B가, 예, 얘는 굉장히 친구 많다고 그랬죠? 네. 얘도 똑같이 오늘 포스팅을 하나 했어. 그쵸? 자, 근데 페이스북이 분명히 그런다고 그랬죠. 200명의 친구를 갖고 있건 5,000명의 친구를 갖고 있건 실질적으로 이 글이 어떤 글이 올라갔을 때 이 글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확률, 예. 보여지는 확률은 실질적으로 어떤 요소들로 크게 작용을 하냐면요. 첫 번째가 이거를 보려는, 이게 만약 이분이 C라고 쳐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뭐 D도 있고 여기 E도 있었겠죠. 네. 이 사람들이 이 C하고 B가 맺고 있는 관계에 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근도라고 그럴까? 친밀도. 평소에 얼마나 자주 좋아요를 해주고 소통이 되었는지. 그쵸. 예, 소통 정도. 예. 음. 얼마나 자주 내가, 그러니까 C가 B한테 혹은 D가 B한테, E가 B한테 코멘트 같은 댓글을 붙이고 실제로 쉐어, 공유하기 같은 거를 해줬는가. 요거에 따라서 1차적으로 예, 좌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줘요. 평소에 자주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에 한해서. 아. 예,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소에 최근에 뭐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서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네. 이 C가 맺고 있는 이 친구들이 이 B하고 지금 C가 친구인데 이 C가 C를 맺고 있는 어떤 글에 내가 올린 글에 이 당장의 C는 아닌데 C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글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일으켜요. 무슨 얘기냐면 C하고 연관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포스팅에 C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C하고 맺고 있는 이 우리 친구들이 막 반응을 일으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C야, 너는 지금 관심이 없는데 네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해. 너는 나한테 뭐 좋아요도 안 해주고 뭐 코멘트도 안 달아주고 뭐 공유도 안 해주는 애인데 정작 네 친구들은 나한테 내가 올린 요 글에 지금 반응들 한다? 너도 한번 보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걸 보통 이제 가중치 중에서 주목도라고 그래야 될까? 예, 사람들의 관심도. 예, 이 글에 대한 이 특정한 사람에 대한 관심도. 어떤 사람이 본인은 나랑 직접적 관련이나 된 소통 행동이 별로 없는데 네. 정작 그 사람의 친구들은 막 어떤 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그러면 그 글을 그게 내가 쓴 글이든 혹은 그 사람의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글이든 네. 그거 위주로 또 이거를 각각의 개인 타임라인에 뿌려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신선도. 그러니까 이 글이 올라온 지 얼마나 됐느냐. 그러니까 이미 한 일주일쯤 지난 글을 갖다 굳이 다시 또 끌어올려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네. 특히 뉴스인데, 뉴스라는 게 새 소식인데, 지난 소식을 굳이 뉴스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런 어떤 특정한 포스트가 올라왔을 때 누구한테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이 요소가 이 세 가지예요. 얼마나 자주 소통을 하고 있는가, 서로 친밀한가, 먼 관계인가, 그 다음에 그 글이 얼마나 내 주변 친구들한테 관심을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는 글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이걸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런 느낌을 주는지. 예, 그리고 또 이제 얼마나 최근에 올라온 글인가. 요거 외에도 이제 별의별 요소들이 다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이제 맨날 물어보거든. 이게 네이버로 치면 내가 쓴 블로그의 글이 어떻게 하면 상위에 첫 번째 화면에 뜰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만큼 많이 물어보는. 그렇죠. 내가 올린 글이 어떻게 하면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스크롤 할 때 나타나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네이버로 치면 상위 노출 알고리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음.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 상위 노출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게 페이스북에서는 바로 이런 내 포스트가 누군가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나오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알고리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페이스북이 공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건 자기들만의 노하우고 자기들만의 영업 비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이게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를 해서 이 사람한테 보여줄 건가 안 보여줄 건가를 가르는 요소가 10,000개가 넘는데 이 커리가 그거를 조합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이거 보여줘라고 결정이 돼서 그게 이제 내 뉴스피드에 뜨는 거죠.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그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진화를 해버린 거고요. 이걸 그래서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뉴스피드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이걸 이제 엣지 랭크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엣지 랭크. 어디서 온 거냐면 네. 구글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어느 페이지가 상위에 뜨고 어느 페이지를 안 보여줄 건가를 가르는 걸 페이지 랭크라고 그래요. 네. 구글에서 요거를 흉내낸 거죠. 엣지 랭크라는 거는 어떤 글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부가적인 반응을 일으키는가. 엣지가 이제 보통 이게 뭐 모서리, 벼랑 끝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라 실제 어떤 글이 있으면 그 글의 주변더리로 붙게 되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있죠. 댓글이나 뭐 좋아요나 막 쉐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활발한지에 따라서 그게 일정한 반응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반응도의 순위에 따라서 보여주고 안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걸 엣지 랭크 알고리즘이라 불렀었는데 이제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요소 저런 요소 심지어는 어떤 요소까지 보냐면 얘가 이걸 일부러 많은 사람한테 좋아요를 노출하기 위해서 그 본문 내용과 상관도 없는 막 사진 같은 거 쓰는 게 있거든요. 섹시한 사진을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낚시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 눈길을 끌어가지고 실제 그 내용하고 관계도 없는데 클릭을 하게 만들거나 좋아요를 하게 만드는 행위. 이런 것도 적발을 하면요 오히려 노출 지수를 떨어뜨려 버려요. 아, 페이스북에서요? 예.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올 2월 달에 이런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는데 낚시질 하지 마세요. 페이스북에서 낚시질하면 우리 그 블로그 저품질로 떨어뜨리지 그 계정 자체에 대해서 품질 지수를 떨어뜨려 가지고 친구들에 대한 도달률을 더 떨어뜨려 버려요. 그런데 그런 페이지들이 근데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자극적인 제목 써서 자기 딴에는 그게 사람들한테 이제 그 낚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페이스북은 그걸 점검을 해요. 이걸 꾸준하게 그 독자들한테 알게 모르게 설문을 보내가지고 그 페이지에서 올리는 글들에 대한 이 반응이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건지를 점검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거지로 헉, 충격, 설마, 뭐 알고 보니 뭐 이런 것들 맞아요. 그런 거 써가지고 낚시하면요 대부분 나중에 저품질로 오히려 알고리즘상 노출도가 더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자, 다시 물로 돌아가서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어떤 글을 많이 올리려고 해서 친구를 무작위로 막 맺었어요. 뭐 개나 소나 쉽게 얘기하면 뭐 친구인지 아닌지 난 뭐 알 바 없어. 무조건 5,000명까지 사귈 수 있다니까. 5,000명 내가 맺어놓으면 되지 않냐. 근데 이 5,000명을 맺은 사람들이나 여기 200명의 친구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보통 한 200. 200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150명 정도 삽니다. 아, 정말요? 페이스북 전 세계 평균이 글로벌 평균이 한 150명 정도예요. 조금 그 형제자매 맺기 좋아하는 그 카톨릭 계통들 있죠? 그냥 만인이 형제자매인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전 그 국민의 한 8, 90%가 캐톨릭을 믿거나 뭐 이런 데들은 그 굳이 피부치가 아니어도 형제자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애들은 실제로 자기 그 친구, 뭐 가족란에다가 형제자매 써놓기도 해요. 걔네들은. 그런 쪽이 보통 한 180명, 200명 정도 수준이고요. 대부분 평균 한 150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도 한 150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150명을 맺고 있는 사람이나 5,000명을 맺고 있는 사람이나 실제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몇 개의 포스트가 노출될지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그 페이스북의 기본 알고리즘을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면 조금 더 많이 전달될 확률은 있으나 개연성은 있으나 그 자체가 크지가 않다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설령 내가 200명의 친구밖에 없었다고 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A하고 B가 친구였어.
5,000명 가지. 저 같은 사람이죠. 저도 지금 맨날 4,999명에서 유지를 하니까. 우리 혜진 씨가 200명의 친구를 갖고 있어. 네. 근데 이게 저예요. 근데 혜진 씨가 글을 하나 쓰면서 나 이거 오늘 포스팅해요 그러는데 이 포스트가 진짜 좋아.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부님 오늘 포스트 괜찮은 내용이니까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럼 제가 알았어. 오케이 하고 이걸 제가 쉐어를 해가요. 요 포스트 이걸 A라고 쳐요. 네. 포스트 A를 이제 포스트 B가 네. 그러니까 B가 요거를 쉐어를 해가지고 요걸 올리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쉐어된 이 A 포스트가 어디에 나타나요? 재단벼락에 올라가는 거죠. 네. 공유니까. 그러면 그 5,000명이 볼 수 있는. 그렇죠. 아. 그러면 나는 친구가 200명밖에 안 돼서 뭐 몇 명한테 갔을지 모르겠으나 설령 만약 좀 더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댓글을 좀 더 많이 더 날라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들 살짝 부탁하는 거죠. 내 친구 관계망으로는 적으니까 혹시 그 님께서 이거 좀 공유 좀 해줄 수 없나요?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공유의 역할이에요. 이게 상시적으로 서로 지원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설령 내가 200명 밖에 없더라도 여기에 내가 맺고 있는 200명 중에 상당수가 5,000명짜리 친구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굳이 5,000명을 안 맺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5,000명짜리 친구를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 조금 약간 얄미운 방법인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떨거지 5,000명을 내가 직접 맺는 거는 네. 그닥 의미가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단 한 명이 됐더라도 네. 내 글을 올곧게 인정을 해주고 그 글을 자발적으로 딴 사람들한테 날라줄 수 있는 그 공유 역할을, 전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5,000명 가진 이분이 이 글에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마치 자기 글인 것처럼 이걸 마치 전파를 시켜줬다. 그러면 나는 고스란히 5,000명의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네트워크를 내가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글이 얼마나 주변 분들한테 공감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퍼날라 줄 수 있도록 할 거냐가 핵심인 거지. 그러면 그 컨텐츠 만들 때 네. 포스트를 한번 할 때도 엄청 노력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포스트를 가지고 게시물 홍보하기 있잖아요. 이 포스트 좋은 포스트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강제로라도 뿌려주세요라고 하는 그거에다가 돈을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광고비를. 뭐 말릴 수는 없는데 나 같으면 거기에 쓰는 광고비 숙게 있으면 진짜 그 포스트 자체에 어떤 요소들이 있죠. 뭐 재미있는 요소라든가 아니면 뭐 혜택적인 요소, 정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쁘게 아니면 또 카드 스토리 잘 읽잖아요. 요새는 다들 모바일로 포스트를 읽기 때문에 그냥 그 텍스트만 깨알같이 써가지고는 눈길도 안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을 고르든 사진 한 장을 고르든 정말 이렇게 눈에 띄는 거 그걸 이제 카드 스토리식으로 우리 카툰, 카툰 만화 스크롤 하면서 맞아요. 보듯이 그림 한 장, 이거 말풍선 하나 이렇게 넘기듯이 그렇게 보면 막 어떤 경우는 20장, 30장을 해놔도요 그거를 다 읽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기 쉽게 보기 좋게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서 글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광고비로 어거지로 돈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핵심은 이런 원리 때문에 네. 프로필 친구를 많이 맺는 거를 뭐 말리진 않겠으나 전달자 역할을 해줄 수도 없는 사람들을 무작정 친구를 맺는 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실제로 그걸 권장하지도 않아요. 페이스북에서 이 친구 항상 신청해보시면 그런 거 보여서 이분을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친구 관계에서 페이스북으로 상대방한테 친구할 때 친구 신청이라고 그래요? 친구 추가라고 그래요? 친구 신청. 추가. 자, 이걸 만약에 받았어. 네. 그러면 이걸 친구 수락이라고 그래요? 확인이라고 그래요? 수락이요. 실제로 아니요. 가보세요. 네?
실제로 원어를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친구 신청이라는 버튼은 없어요. 네, 친구 추가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걸 영어로 가보면 add friend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나랑 평소에 친구를 맺었었어요. 뭐 명함을 나눴던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고 평소 소통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 친구 리스트에 빠져 있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추가한 거예요. add friend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거 add friend를 하면요. 페이스북이 이 사람을 여기다 자기 친구라고 올렸네. 그러면 페이스북 뭐라고 물어보냐 상대방한테. 이게 만약 A였으면 이게 B고, 야 B야, A가 네가 친구라고 추가를 했어. 그게 맞아? 확인. 네 친구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확인이에요. 컨펌이에요. 컨펌. 네. 자꾸 생각해. 컨펌. 이번에 컨펌이 문제가 됐어. 컨펌. 그래서 실제로는 친구 수락, allow, 혹은 뭐 이렇게 내가 수용,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확인 개념이 확인. 쟤 내 친구 맞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친구 관계를 맺는 거를 절대로 신청이나 수락의 관계라는, 그러니까 평소에 알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느닷없이 친구라고 이렇게 맺고, 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싶어가지고 그때서 이렇게 뭐 뒤져본 다음에 수락해주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사실은. 평소에 이미 알고 있는 관계에서 이 사람이 네 친구 리스트에 넣었다,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원래 페이스북의 이 친구 관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거나 사진 이렇게 보다 보면 평소에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친구 맺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럴 때는요, 꼭 뭘 하셔야 되냐면, 메시지를 따로 보내세요. 1대1로. 친구를 맺는 행위를 요청을 할 때, 왜? 몰랐잖아요. 평소에 모르던 사이였잖아. 근데 어쩌다 이렇게 뭐 사진 보고 글 보다 보니까 공감이 있어서 이분 친구 사주면 좋겠네 싶어서 내가 친구를 신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정중하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약 비교를 한다면, 저 아무개입니다.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라든가, 뭐,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제가 꼭 좀 친구 맺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요청 먼저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례지만, excuse me가 먼저 가는 거예요. 실례지만,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당신을 알게 되었으니, 저를 친구로 좀 맞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중하게 그 메시지를 따로 보내시는 게 맞아요. 어떠한 이유로 당신을 친구로 맺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보낼 때요. 네. 만약에 제가 A랑 친구랑 친구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근데 약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랑 A랑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중간에 겹치는 친구들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예. 그게 필터링이 돼서 다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메시지가. 그거는 뭐냐면, 네. 이거 화면을 보고 설명해주면 더 좋긴 한데, 네. 페이스북에서 요새는 좀 이게 우편함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받은 메시지함이 있었고, 기타라는 항목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친구 관계가 아니면요, 이게 스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친구들한테서 오는 받은 편지함에다가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기타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일반 이메일 리스트도 보면 쭉 무슨 분류된 받은 편지함이 있는가 하면 가끔가다 스팸함 있잖아요. 네. 혹은 이렇게 휴지통이 있고. 그러니까 휴지통까지는 아니어도 휴지통은 내가 받은 걸 지워버려야 휴지통 들어가는 거고, 네. 평소에 이 사람이 스팸질을 자주 하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야 그러면 이게 스팸 메시지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페이스북이 이 친구 관계도 아닌데 얘가 왜 메시지를 보내? 이거 스팸 확률이 높아 라고 하면서 그걸 일종의 스팸함에 해당하는 기타함에다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타함에 들어가 봤자 대부분 스팸 메시지가 와 있으니까 자주 안 열어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애써서 메시지까지 보내가지고 친구 신청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작 상대방은 그게 기타함에 들어있으니까 이제는 그거를 아예 그러니까 평소에 열어보지 않았던 공간이니까 신청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고 수락도 안 해주게 된 거죠. 요새는 바뀌었어요. 요새는 이제 기타 메시지함은 없어졌고요. 읽은 메시지, 안 읽은 메시지 이 정도가 구분이 되면서 특히 이제 페이스북에 메시지 앱을 깔면 친구가 아닌 사람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오잖아요. 알림을 줘요. 누구가 메시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이때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수락형이 얼마 전에 추가됐어요. 메시지 앱을 까시면 모르는 사이더라도
평소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왔더라도 아무개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보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딱 열어보면 아래쪽에 오른쪽에 수락 이렇게 떠요. 그럼 수락해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의 메시지 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아주 못 읽진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메시지 앱을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페이스북은. 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앱과는 다르게 메시지 앱이 따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페이스북에서 프로필의 개념에서 친구를 맺는데 네. 친구를 맺는다는 의미가 뭐냐에 대한 것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인원이 무조건 많은 게 장땡은 아니다. 오히려 레그를 하나라도 홍보를 함께 해줄 수 있고 공유를 해서 퍼서 날라줄 수 있는 친구, 정말 뭐죠? 진한 친구라고 해야 될까? 긴밀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다. 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페이스북 마케팅을 타임라인으로 할 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이해해야 될 요소입니다. 친구 관계에 대한 의미. 자, 이제 그러면 친구를 맺었다고 쳐요. 네. 친구를 맺은 다음에 우리는 뭘 하죠 이제? 소통해요. 그쵸, 소통을 하죠. 소통은 뭘로 해요? 댓글, 좋아요, 공유하기. 네. 또. 메시지? 오케이. 자, 이제 소통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마케팅을 하는 기본 그 골간 그 방법들이에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친구를 맺을 때 혹시라도 기존의 친구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들하고 맺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뭐부터 해야 된다? 1대1 메시지부터 보내는 게 낫다. 네. 이게 예의다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친구 맺자고 딱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이 딱 가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름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보여요? 이제 이걸 이 사람이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면 사진이 나와야죠. 이게 프로필 사진이죠. 네. 자, 또 뭐가 보여요? 가면 그렇죠. 이 사람의 프로필 정보가 보이죠. 이 정보의 항목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진이 개인 프로필 사진도 있고요. 나중에 가면 친구 사진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을 친구로 추가하는 거는 뭐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새로 친구로 맺기 위해서 메시지를 날려가지고 저를 친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게 누구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름을 눌러가지고 링크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거예요. 프로필 사진. 예. 이름은 이미 내가 확인하고 클릭을 하고 링크를 클릭한 거니까. 그 다음에 얼굴만 봤더니 이 사람 잘 모르겠는데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한 기본 자기 정보 소개를 봐요. 이력서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페이스북은 네네네. 프로필로 이력서로 시작된 서비스였다고. 자,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이 정보를 보는 항목에서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약간 예민한 것들이어서 내가 요청을 해야지 상대방이 이렇게 보내주게 돼 있는 것들이지만 기본적인 정보들, 노출해도 되는 정보들은 다 있거든요.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디폴트로 노출되는 것들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도 이 사람이 누군지 믿음이 안 서, 확신이 안 가면 뭘 보냐면 함께 아는 친구라는 걸 보게 돼요. 꼭 나와요. 맞아요. 자, 이 함께 아는 친구라는 건 나랑 이미 친구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친구를 맺자고 한 이 사람하고도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기능 진짜 신기한 거 그쵸. 같아요. 이건 이제 서로 간의 그 친구 관계를 페이스북이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가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이 네.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페이스북이 이 사람을 중매쟁이 역할로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네네네.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친구를 맺자고 하는데 네.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에 대한 뭐 정보나 이런 게 믿음이 서야지 친구를 해줄 거 아니냐. 그런데 친구 관계를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제일 먼저 하는 그거잖아요. 야, 너 누구라고 알아? 물어보잖아요, 누군가한테. 그 사람 알 법한 사람한테. 네?
야, 이런 사람이 나랑 친구 맺자고 하는데 너 이게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 사귀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부터 물어보잖아요. 요게 이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친구. 이게 이제 많아. 뭐 한두 명이 않고 막 열댓 명 뭐 이상 막 돼. 그러면 굳이 이제 내가 주저할 이유가 없죠. 네, 맞아요. 내가 특히 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내가 평소에 따르고 믿는 친구들일 경우라면, 네. 뭐 내가 평소에도 믿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함께 알 수 있는 그 정도 친구라면 내가 네. 사귀어도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 크게 뭐 이 사람이 막 1대1 메시지로 장황하게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친구 맺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했더라도 대충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는데 이렇게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중매쟁이자 보증인 역할을 삼아서 네. 내가 친구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요. 요겁니다. 프로필 사진. 이 프로필 사진이 그 다음에 이름은 꼭 실명을 쓰시고요. 그리고 사진은 얼굴 사진을 쓰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명함을 갖고 왔나? 아, 저쪽에 좀 내놓고 왔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아는 관계를 친구로 추가하는 거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비즈니스 목적으로 결국 내가 어떤 관계망을 넓히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을 새로 사귀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함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명함. 아무개요, 이름, 주소, 연락처, 상호 이렇게 가잖아요. 명함은 명함인데 이게 온라인 명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온라인 명함에서 내가 평소에 아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그 믿음, 기본 정보를 알려주는 가장 핵심은요. 얼굴 사진. 그 다음에 이름이 개똥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이버처럼 뭐 푸른 하늘, 수진맘 이런 거 안 통해요. 누군지 알고. 네. 페이스북은 실제 계정을 가보면요. 그 이용이란 말은 여기 빠졌죠. 그냥 약관. 페이스북 전체 화면에 맨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뭐 도움말, 그 다음에 무슨 뭐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거 있으면서 거기 보면 약관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약관이라는 항목의 4조 사항을 가보면 네. 당신이 페이스북을 서로 믿는 관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 준수 조항들이 나오는데 그 준수 조항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1인 1계정을 갖고 본명을 사용하라. 네. 이게 페이스북의 기본 지침입니다. 이 약관에. 본명, 실명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타 뭐 타인의 계정을 대신 쓸 수 없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타인의 이름을 대신 쓸 수 없고 또 페이스북이 혹 행여라도 페이스북이 얘를 만약 차단하게 되면 임의로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4번 조항에 가면 이제 저게 있어요. 이제 개인이 아닌 단체나 상호나 회사, 협회, 기관, 연구소 뭐 이런 것들은 개인 프로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규정이 딱 돼 있어요. 4조 사항이 요거예요. 상품이나 뭐 기관이나 뭐 단체나 이런 데들이 상호명으로 페이스북을 쓰셔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조금 이제 어렵게 하는데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페이지를 활용하고 페이스북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안 지켜서 정관장 얘기 제가 지난주에 잠깐 했었죠. 네, 요거를 안 지켜서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계정이 차단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당신이 안 지켰으므로 나는 이러이러한 내 약관 규정에 의해서 너를 차단했다라고 페이스북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살려주지도 않아요, 진짜. 되게 청천벽력 같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인이 자신의 실명으로 자기의 온라인 명함을 만들고자 하는 행위를 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의 얼굴 사진을 넣어라.
뭐 폼 잡는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옛날에 그 멋을 좀 부리신다고 뭐죠? 그 카메라 있죠. 그 뭐지? 뭐 DSLR 같은 그 카메라 얼굴 딱 앞에 들여가지고 네. 얼굴이 뭔지 모르게 쓰는 분들. 음. 그다음에 그 아주 진한 선글라스 딱 걸쳐가지고 도대체 얼굴 윤곽 외에는 안 보이는 분들. 심지어는 가면 쓰는 분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뒷모습 찍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도 멀리 얼굴이 깨알같이 나오는 그렇게 쓰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우리 그 주민등록 사진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주민등록은 너무 딱딱하니까 이렇게 환하게 웃는 미소 띈 얼굴 정도의 얼굴 이렇게 상반신 클로즈업된 사진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친구를 맺으려고 하는 그 뭐랄까 예의 준비 자세가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프로필 맺을 때 가장 먼저 주의하실 점 사진을 가능하면 최대한 얼굴 사진으로 쓰시고 이름은 절대 가명이나 예명이나 이런 거 쓰지 마시라. 네. 혹시 예전에 그 네이버나 다음 칠 때 아이디 혹은 예명 쓰셨었죠? 네, 닉네임. 닉네임 뭐였어요? 왜? 갑자기 그래? 안 돼요. 부끄러워서 말 그래요? 못해요. 그럼 안 물어볼게. 저는 그때 내치고라는 닉네임을 썼었거든요. 네. 가자. 제가 가는 걸 좋아해서. 네. 내치고라는 닉네임을 거의 2000년 초반부터 네이버, 다음 뭐 할 거 없이 다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갖고 있는 그 개인 블로그의 이름도 뭐 레츠고의 레츠고의 뭐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다 바꿨어요. 그 네이버나 다음의 블로그 이름조차도 실명을 바꿨어요. 제 실명을.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시대가 그런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다가 자기 글을 올려서 그 닉네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난 거예요. 온라인 이 전체 그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이미 온라인 명함을 요구를 하는, 특히 온라인 프로필을 상시적으로 요구하는 실명으로 그런 그 비즈니스 환경으로 바뀐 거고요. 이 실명의 자기 얼굴을 정확하게 드러낼 때만이 이 사람이 웹상에서 그다음에 이 온라인 세상에서 가장 진솔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거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자기의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는 거를 겁내하면 안 된다 이제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자기가 더 많은 분들한테 믿음을 주고 브랜드를 좀 키울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 보면 그 페이스북 어느 정도 하세요? 그러면 계정은 만들어놨는데 안 써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답변하는 게 그거 내 개인정보가 시시콜콜 다 노출된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그걸 왜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남들한테 다 알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하지 않으면 뭘로 비즈니스 할 건데? 상품이 이쁘다고요? 상품이 싸다고요? 당신 상품 말고도 얼마든지 이쁘고요. 당신 상품 말고도 얼마든지 싸요. 맞아요. 당신의 신뢰도가 사람들한테 전파되지 않으면요. 당신이 팔 수 있는 물건도 팔기 힘들어요. 이미 시대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페이스북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는 물건의 가성비를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 물건을 누가 팔고 그 파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려면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야죠. 그거를 겁내해가지고는 페이스북 마케팅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하물며 그러니까 다른 마케팅도 그럴진데 페이스북 마케팅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지금 시간 얼마나 됐죠? 지금 15분 정도 남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의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페이스북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거에서 본인 스스로의 실명과 본인 스스로의 경력을 얼마나 진솔하고 정직하게 알리는가가 모든 관계를 맺는데 기초다. 그래서 그 기초를 세우는 작업으로 상징적인 게 바로 프로필 사진을 걸고 그 다음에 자기 실명을 내거는 거다. 요거에 대한 것들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그 다음 항목들이 뭐가 있어요?
챕터 2요? 챕터 2에서 제가 써놓은 것. 광고 부분의 챕터 2. 페이스북 프로필로 마케팅하는 방법 써진 거에 항목들이 좀 더 있죠. 네. 몇 개 더 있죠. 아이고. 자, 그 중에서 꼭 짚어드릴 것들이 좀 뭐 있나 좀 봐드릴게요. 그 제목이 보면 이렇게 그 기능 부분 제목이 있고요. 네. 뒤로 넘어가면 아까 내가 블루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이 블루 부분 맨 끝에 이렇게 페이스북 광고의 모든 것 해가지고 네. 따로 1부터 6챕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번째 챕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좀 전에까지 말씀드린 게 잘 보시면 페이스북 개인 프로필 마케팅 약관을 들춰보라라고 한 얘기가 좀 전에 제가 드린 그 얘기예요. 네. 1인 1계정의 실명을 써라 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개인 프로필 계정을 상호나 기관 이름으로 짓지 말라. 네. 여기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페이스북 약관 4조 4항. 네.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인 것으로 빙자하면 네. 적발되는 순간 차단된다.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에 동의 없이 남의 사진에 태그를 걸지 말라. 이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지 홍보물을 페이지 게시물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가 그 그림 그렸었잖아요. 네.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나서 이 포스트가 사진 포스트야. 요걸 팬들한테 네. 골뱅이 태그를 붙이려고 하는 행위. 여기 있잖아요. 팬들의 담벼락에다가 이게 동시 포스팅을 하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페이지는 사람이 아니므로 절대 이런 포스팅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페이지인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 이제 프로필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페이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 행위를 못 하겠지만 프로필은 같이 사람이잖아요. 네. 프로필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사람이고 내 친구도 사람이니까 친구의 담벼락에다가 내가 올리는 사진을 동시에 올리는 게 이 골뱅이 태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만약 나는 한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이 평균 한 150명 정도 친구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친구가 만약 150명이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다 골뱅이를 한 명하고 골뱅이 아무개 1, 골뱅이 아무개 2, 골뱅이 아무개 3.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당 평균 150명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포스팅했을 때 잠재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50명인데 이 골뱅이를 내가 3개만 붙여도 150, 150, 150이 추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잠재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600명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1, 2, 3이라는 사람들의 그 담벼락에다가 이게 동시 포스팅을 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요거 하나 가지고. 여기 골뱅이 송혜진, 뭐 골뱅이 안무개, 골뱅이 홍길동 하잖아요. 그럼 각각의 공예진이죠. 네. 이 각각의 사람들의 담벼락이 이게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한 번 포스팅을 하는 행위로 3군데를 동시에 하는 거죠. 태그를 붙이면 돼요. 이게 태그는 사진 앞에다가 뭐 사진을 클릭해가지고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그냥 이건 난 사진 없는 그냥 일반 텍스트 포스트야. 그럼 텍스트 포스트도 끝에 보면 올리기 전에 이게 약간 사람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그 글을 하나 딱 쓰고 나면 우리 그 페이스북에서 글 처음 쓸 때 글 하나 올릴 때 보면 아래쪽에 네네네. 사람 모양 하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이게 물방울 필 모양, 네네네. 그 다음에 사진 모양, 네네. 카메라 모양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가 무슨 글을 썼는지 알겠는데 거기다가 그 사진 혹시 첨부할 거 있어? 혹은 거기 네가 그 사진 찍은 위치가 어디야? 그 다음에 혹시 그 장소에 찍은 사진이나 여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 이거를 갖다 추가로 올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다 태그 행위예요.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장소를 태깅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태깅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이 사람 요 아무개 그러니까 골뱅이 뒤에 아무개라고 사람을 찍으면 어차피 너랑 나랑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 사진은 내가 올리지만 네가 그걸 또 올리는 거 귀찮은 일이잖아. 내가 대신 올려줄게. 네 담벼락에 동시에. 이게 골뱅이 태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누가 써먹냐?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써먹죠. 맞아요. 그런 거 봤어요. 원래의 목적은 원래 이 골뱅이 태그의 목적은 쉽게 보면 우리 보통 얘기해 단체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네. 단체 증명사진 같은 거 인증샷 찍을 때 단체 인증샷을 찍으면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막 서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어차피 여기 한채 찍은 사람들은 다 뭔가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이 들어있는 카메라는 한 카메라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 한 사람의 카메라에서 올리는 동안 이 사람, 여기 사진에 나왔던 다른 사람도 한꺼번에 이걸 볼 수 있게 하면 이 사람들 그 뭐죠? 담벼락으로도 맞아요. 이게 동시에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따로 이제 뭐 야 그 사진 나 꼭 갖고 싶으니까 나한테 뭐 메시지를 알려줘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올리는 사람도 편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굳이 얘한테 1대1로 얘기해가지고 그 사진 안 보내줘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이 사람 또 일일이 또 이 사람한테 하나씩 보내주는 것도 귀찮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골뱅이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게 이게 원래 이 태그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태그의 목적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있죠. 제일 많이 악용하는 경우 어느 경우냐면요. 선거 때 후보들이 자기 이름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고 이게 온라인 명함이니까 온라인 명함 뿌리려고 자기가 그동안에 그 페이스북으로 친구 맺고 있던 사람들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의 태그를 다 갖다 때려 붙여요. 글 하나 써놓고 사진 하나 올려놓고 그 밑에 보면 깨알같이 골뱅이를 근데 무제한 허용되질 않고요. 골뱅이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한 50명까지인가 한길 거예요. 아무리 단체 사진을 많이 여러 명이 찍었다 하더라도 태깅을 할 수 있는 거는 50명 정도가 한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책이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제한으로 태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평균적으로 150명밖에 없었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리고 어차피 여기 사진이 있었으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이게 사람 사진이 아니라 홍보를 하려고 상품 사진을 사람이 아니야. 사람 시도 없어 이 사진에. 그냥 물건이나 무슨 뭐 장소나 뭐 이런 건데 이 상품 사진에 해당하는 걸 이제 골뱅이를 붙여요. 홍보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또 이 홍보도 아까 얘기했죠. 뭐죠? 사람 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그 글이 전파될 확률이 높은 건 맞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50명짜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요. 5,000명짜리 사람들을 골라요. 이해되세요? 네. 평소에 소위 말하는 페이스북에 굉장히 그 친구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5,000명짜리 친구들을 찍어가지고 골뱅이 아무개, 골뱅이 2, 골뱅이 3 뭐 이런 식으로 붙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거 확장력이 크니까 네. 잠재적으로 자기는 여기 아까 150명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요것만 해도 지금 5,000 하면 1,500에다가 여기 자기 150명 하면 1,650명이 되잖아요. 네. 똑같이 해도 아까는 600명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 150명 플러스 5,000명짜리 3명 태그 그러면 이게 1,650명이 되잖아. 1,000명이 더 늘어나는 거야. 이 골뱅이 태그 3번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짓을 근데 하는 이걸 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5,000명의 태그를 당한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 뭐야 이거 내가 나온 사진도 아니고 내가 이걸 먼저 뭐 내 담벼락을 갖다 뿌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홍보용 담벼락으로 내가 이용당한 거예요. 스팸을 뿌리는 도구가 돼버리니까 내가 이거를 용인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해요. A라는 사람을 끊어버려요. 네, 맞아요. 이 페이스북에서요 그 사진 태그 잘못 써가지고 친구 끊기는 경우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 내가 나온 사진도 아닌데 왜 거기다 태그를 걸어가지고 내 친구들한테 필요치도 않은 상품 광고를 뿌리냔 말이야. 이거 되게 기분 나쁜 행위예요. 스팸 중에서 상 스팸이야 이게. 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친구 끊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싸움 붙는 경우도 많고. 근데 실제 어떤 분들이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골뱅이 태그를 이 자기 상품이나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널리 뿌리는 행위라고 좋은 행위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페이스북 그래서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 끊기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누가 질문 들어왔어요? 아니 이종희님께서 예. 오늘도 귀한 강의 감사하다고 예,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셨어요. 예. 자, 그래서 네. 여기 개인 그 동의 없이 남의 사진에 태그 걸지 마라. 네. 딱 한 가지 용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용인되냐면 선거철에 그 정말 친한 후보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하는 거 그냥 양해가 되잖아요. 뭐 어차피 선거 기간 3주밖에 안 되니까 뭐 잠깐 내가 이 사람 저 친구니까 그냥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도와주면 되니까 그런 정도는 용인이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 용인이 되냐면 뭐 제가 잘 아는 그 시골에 농장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앞에 이번 태풍 불었어. 뭐좀 그냥 애써서 이제 막 그 출하 앞둔 그 과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참 팔기도 애매하고 네. 또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이 농사 망한 거 그대로 볼 수도 없고. 떨어져 있어도 먹을 만은 하거든요. 웬만큼 이제 여물었던 것들이니까. 그걸 낙과라고 그래요. 그 태풍이나 바람이나 비바람에 이게 떨어져 버린 것들. 그래도 약간 상품 가치는 없으나 시장에 갖다 팔 수는 없으나 먹을 수는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몇십 박스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걸 해줘요. 내 친구 아무개가 이번 태풍에 이렇게 날아갔는데 친구 여러분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런 포스트에 동의를 해줄 것 같은 그런 그 친구들이 있으면 살짝 양해를 구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떨어진 그 과일 사진, 저 찢어진 나무 사진 같은 거 해가지고 뿌려줘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 이런 포스트 한번 잘 이렇게 홍보를 타면요, 거의 완판해요. 실제로. 공감이 일어나고, 이 파워 유저들이 이거를 홍보해주는 걸 자기가 용인을 해주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해서 5,000명짜리 한 4, 50명 그렇게 해서 날라오시는 경우도 1년에 한두 번씩 있어요. 그런 건 저도 용인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에 공감이 일어나서 그게 스팸으로 느껴지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면 좋은 포스트겠다라고 상대방 인정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경우면 이 고명히팅을 잘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함부로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친구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인사 메시지 함께 보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래야 되는지. 네. 친구 수락이 아니에요. 네. 네. 확인이에요. 확인. 그래서 확인을 당할 수 있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소 관계가 아니라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친구 신청을 합니다라고 꼭 1대1 메시지를 따로 보내시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네. 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 있네. 그룹에 초대할 때 강제 보쌈하지 마세요. 강제 보쌈? 자, 여기 아까 여기 친구하고 친구를 맺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자전거를 좋아한다든가 사진을 좋아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이 친구와 동호회 관계에 있는 거, 동호인 그룹 같은 경우일 때 이 그룹의 친구들을 맺는데요. 네. 이 그룹의 친구들은 멤버라고 불러요. 따로 구분해서 회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회원들을 보세요. 자, 이런 경우에요. 제가 A고요. 네. 여기 B 친구랑 저랑 친구예요. 네. 근데 나랑은 친구가 아닌 B하고 친구인 C가 있어요. 응? 자,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요 그룹은 무슨 그룹이라고 할까요? 요건 그러면은 요건 갑 그룹이라고 해요. 네. 내가 갑 그룹의 멤버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C가 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나 A하고 C는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B까지는 친구인데 B도 가입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요. 이 그룹이라는 건요. 페이스북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개설을 설령 이 그룹을 내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그룹의 개설자가 나라고 하더라도요. 네. 여기에 멤버가 들어오잖아요. 네. 동격이에요. 관리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이고요. 실제로 이 그룹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거의 다 똑같이 가져요. 그래서 내가 한번 멤버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그룹이 복수로 2명 이상의 그룹이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나중에 싫어. 나 이 그룹 나갈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그룹을 내가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이 없어져야 맞잖아. 네. 안 없어져요. 너 나가. 원래 이런 그룹 만들어놓은 게 너라는 건 알겠는데 이 그룹은 이미 네 혼자 게 아니야. 다 같이 쓰는 그쵸? 거야. 예, 멤버가 만들어진 순간 이 그룹은 그러니까 만드는 건 네가 오픈했을지 몰라도 폐쇄는 네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어떻게요? 여기 멤버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관리자 권한이 넘어가고 나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 그룹이 없어지려면요. 최후의 1인. 이 사람마저 탈퇴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야지 그 그룹이 없어져요. 공개 그룹이 비공개 그룹을 가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네. 여기에 내가 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부분의 그룹들은요. 차단을 해놓지 않는 한 추가로 회원을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누구든지 멤버는. 여기 보면 아까 A도 B도 C도 나랑 친구든 친구 아니든 간에 대신 이 친구 초대해 올 수 있는데 조건은 뭐냐면 친구여야 돼요.
친구도 아닌 사람을 임의로 마구잡이로 초대해 올 수는 없어요. 나의 친구만? 그렇죠. 가까이 맺고 있는 사람. C는 C의 친구를 초대할 수 있고요. B는 B의 친구를 초대할 수 있고, 나는 나의 친구를 초대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열받는 행위예요. 왜? 내가 C의 친구였다고 쳐요. 근데 나는 이 그룹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사실은. 그런 그룹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깨보니 내가 어떤 특정한, 아까 갑이라는 그룹이 있죠. 갑이라는 그룹에 내가 소속돼 있어. 이게 뭔 일이야? C가 초대해서 가져간 거예요. 자, 이거를 좁게 생각하면 C 입장에서는 아무나 초대하진 않았을까요? 친구야, 내가 이 갑이라는 동호회에 가봤더니 너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너도 한번 들어와 봐. 라고 사실 이 C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선의로, 좋은 의미로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초대를 해준 건데, 네. 지금 우리가 초대를 받는 게 그룹만이 아니잖아요. 뭐 페이지에서는 수도 없이 이 페이지 좋아해달라고 그러죠. 또 무슨 뭐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맨날 또 새로 와가지고 이런저런 또 이벤트 오니까 해달라고 막 난리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요새 초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진짜로 너무 많이 그 요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밤에 날 새고 났더니 갑자기 내가 또 뭐 이상한 그룹에 가입이 돼 있어. 알림도 엄청 오죠. 그렇죠. 이거 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나는 선의로 네. 좋은 의미로 이 사람을 초대했더라도 네네. 그거를 초대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사실은 그 강제로 반강제죠. 뭐 아주 친구 사이니까 뭐 아주 강제라는 말은 좀 그렇게 하는데 반강제로 이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을 해요. 페이스북. 이건 지금도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내가 원치도 않은 그룹에 왜 나를 가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냐는데 페이스북 입장은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네가 또 새로운 그룹에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얻을 수 있다. 그 친구가 선의로 초대한 거라고 생각을 해라. 싫으면 그냥 탈퇴하면 되니까. 네. 탈퇴는 자유니까. 근데 어쨌든 탈퇴가 설령 자유롭다 하더라도 네. 너무 많은 지금 초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 현대인들의 특성상 그룹의 이걸 그래서 보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하는 보쌈. 밤새 그냥 업어간 거야. 그래서 보쌈 형태로 친구를 초대하는 행위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라. 네. 예. 저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까 포스트 말씀하실 때 이제 결과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광고를 진행하는 포스팅만이 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셨대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진행할 경우에도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광고에서 가장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은 네. 페이스북에서는 내용이 아주 뭐 폭력적이거나 뭐 음란물이거나 뭐 이러지 않는 한 그닥 제한은 안 해요. 네. 그런데 페이스북이 광고화된 광고로 활용할 목적의 게시물이 올라올 때 처음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광고를 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그 제재를 안 하는데 이걸 만약 돈을 걸어가지고 이제 강제로 뿌리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런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포스트에 올라온 대표 사진. 그 사진에 그 텍스트가 보통 붙을 거 아니에요.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상품명이 붙을 수도 있고 뭐 몇 프로 할인 뭐 아니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특별 세일 막 뭐 이런 거 그 광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홍보물을 통해서 게시물을 통해서 내가 광고하고 싶은 내용들을 자꾸 글자로 쓰려고 해요. 사람들이. 텍스트 제한. 예.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내가 어떤 게시물에 글을 올릴 때는 그 제재를 안 하지만 그 글을 그대로 광고를 때릴 경우는 첫 번째 대표 이미지로 뜨는 이미지에 텍스트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를 거의 광고 노출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첫 장에서요? 예, 대표 사진. 네. 물론 이제 옆 사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대표 사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제한 조건이 몇 프로냐면 20%. 20%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대표 사진 이미지의 텍스트의 그 이미지에 차지하는 몇 월 며칠부터 뭐 특가 세일 막 이런 거 몇 프로 오프 뭐 박앤 세일 막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상품에 크게 이런 글자가 전체 이미지의 사이즈상 20%가 넘어간다. 정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거의 노출 안 시켜버려요. 진짜요? 저는 이미지에 글자를 엄청 크게 때려봤는데 어쩐지 그래서 반응이 없더라. 옛날에는 20%가 넘으면 아예 승인을 안 해줬었는데 광고를 이제는 승인을 하긴 해요. 해주긴 해주는데 이제 그 페널티를 매겨요.
너무 텍스트의 사이즈가 커서 이 광고는 노출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올리기 직전에 이거 뭐죠? 그 주의 경고 표시 있죠? 삼각형 삼각대 막. 아, 지금 그건 예. 광고 돈 냈을 때 네, 그, 아, 네네. 아니 그냥 게시물 올 때 상관없어요. 아, 그냥 게시물 상관없어요. 네. 광고로 정상적으로 올라갔던 게시물도 광고로 이게 돈을 좀 뿌리려고 할 때는 이제 그런 그 이미지 검수를 다시 거치게 돼요. 아, 그때 그러니까 만약 내가 올렸던 글을 꼭 좀 돈을 줘서라도 사람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이미지에 텍스트가 많이 들어있지 않은지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네. 거네요. 그게 만약 많으면 바꾸셔야 돼요. 그 음, 게시물 똑같은 내용으로 새로 포스터를 하나 만들든가 광고용으로 이렇게 사진을 바꿔가지고 네. 어쨌든 텍스트가 많이 들어있는 그 화면인 경우 사진인 경우는 거의 노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낸다고 해도 안 해줘요. 네. 돈이 안 나가. 그래서 아. 결국은 처음에는 한 몇 명한테 가는 것 같다가요. 이거 너무 많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중지돼 버려요.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먼저 갑시다. 오늘 네. 정리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그룹에 초대할 때 절대 네. 보쌈하지 마라. 네. 태그에 대한 얘기는 좀 전에 했고요. 네. 자, 그룹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들이 추가로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에도 해시태그라는 게 있어요. 아까는 골뱅이 태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골뱅이 태그, 요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오늘. 요새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그 카스에서도 이제 해시태그를 꽤 즐겨 쓰는 분들이 생기면서 이 해시태그의 활용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자, 요거 알아두세요. 해시태그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골뱅이 태그는 아까 얘기했죠.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딴 사람의 담벼락에다 동시 포스팅을 하는 행위다. 네. 딴 사람한테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아주 그 스팸으로 느껴지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시키면 좋겠다 싶은 그런 그 컨텐츠들은 뭐 예외적으로 간헐적으로 쓰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친구 잘리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해시예요. 해시태그예요. 우리 보통 샵이라고 그러죠. 샵 태그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샵 기억이 되는 음악에서. 이 샵 태그는요, 원래 그 오리지널 시작이 어디냐면 이건 트위터에서 시작된 거예요. 트위터가 처음 그 140자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문자 소통을 하는 데였잖아요. 네. 문자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제목 뭐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위터가 처음 시작할 때 검색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트윗들만 이렇게 골라서 보고 싶어도 검색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스스로 자가 검색 기능을 부여를 했어요. 자가 검색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 이번에 요새 이제 뭐 촛불 집회 같은 걸 이제 나가는데 우리 광화문 나가서 촛불 집회에 대한 그 포스팅을 서로 나눌 때는 그 골뱅이로 촛불이라고 붙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트윗이 쭉 올라가다가도 뭐죠? 검색 기능이 없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해요? 여기 샵 붙은 촛불 그러면 아 이게 촛불에 대한 그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원래 이 해시태그는요 트위터에서 시작된 자가 검색 약속이에요. 키워드 약속이에요. 쭉 훑어 나가다가 촛불 붙으면 이게 우리 멤버들끼리 그 약속된 키워드로 나눈 이 트윗이구나.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는 이제 검색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걸 붙이나 안 붙이나 뭐 차이는 없어요. 촛불만 해도 지금도 검색이 돼요. 샵에서 붙이면 이제 샵 붙은 게 나오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검색 기능이 있어서 이 샵을 붙이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끼리 일종의 공동의 키워드 약속처럼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된 겁니다. 이게 해시태그를 쓰는 문화가. 그래서 나는 이 글은 혹은 이 사진은 요거에 관한 글이에요. 라고 해서 이제 올리는 건데 자, 해시태그를 쓸 때 조금 그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요. 이거는 결국은 검색당하기 위한 검색을 돕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검색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시태그를 쓰지 마세요. 가끔가다 보면 요새 젊은 친구들 뭐 좋아한다고 그 해시태그 밑에다가 쓰면서 문장을 갖다 계속 쓰는 분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오늘 날 새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오늘 날 새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런 검색 안 일어나요, 실제로.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 검색 이 뭐죠? 해시태그를 쓸 때 중요한 거는요. 가급적이면 대표 키워드로 쓰세요. 대표 키워드. 여기 화방넷이니까 네. 화방넷에서 가장 대표 키워드 뭐예요? 미술. 미술 재료. 미술 재료. 네. 그래서 누구나 혹시라도 페이스북도 요새 검색 기능이 많이 지금 그 보강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페이스북에서 검색창에다가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페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그룹, 뭐 그거에 해당하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 이런 것만 찾아줬는데 지금은 포스트도 찾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안에 우리 내용물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할 때 노출되기를 원할 때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 세부 키워드보단 대표 그렇죠. 키워드. 왜냐하면 이게 제일 검색 횟수가 많으니까 실제로. 점점 늘어날 거야. 앞으로 페이스북에서 검색 지금 뭐 포스트 검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점점 이 검색 기능을 활용할 사람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저 완전 남방. 이 해시태그가 막 이렇게 나열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 포스트가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상업 포스트라고 느껴져요. 아. 이건 상업 포스트라는 얘기는 이 광고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고 돈을 뿌리고 한 광고도 아닌데 그냥 게시물 올렸을 뿐인데 해시태그를 막 나열을 하잖아요. 네. 그럼 얘 광고하려고 어거지로 올린 거네. 노출시키려고 어거지로 쓴 거네.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느끼는 거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느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그렇다고. 아. 네네. 페이스북 입장에서야 뭐 해시태그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검색어에 걸리는 건 맞죠. 왜냐하면 알고리즘 자체가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 해시 키워드가 있는 사람들 있는 포스트를 누군가한테 뿌려주는 거니까 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은 검색 기회에 도달되는 건 맞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그 광고성 포스트는 네. 굳이 해시태그를 찾아보는 경우가 아닌 사람들한테 노출될 경우에는 네네. 그렇죠? 네. 이거 완전히 상업 광고네 이거. 소통하려는 이 포스트가 아니라 광고 대신 뿌린 거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그런 느낌이 더 심해지죠. 네. 그래서 저는 많이 써봐야 한 3개에서 5개 이상 쓰지 마세요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대표 키워드 위주로 그러니까 남들이 제일 많이 검색할 법한 검색할 것 같은 대표 키워드 중심으로 한 3개 내지 5개를 그냥 고정적으로 쓰세요. 화방넷도 마찬가지예요. 막 오늘은 뭐 주제가 이거니까 뭐 오늘은 뭐 산수화 무슨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뭐 산수화 정도 하나 추가할 수 있겠죠. 미술 재료 플러스 뭐 산수화, 뭐 풍경화 이렇게 그 포스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키워드 한두 개 정도를 더 넣든가 빼든가 하는 정도고 기본 그 대표 키워드는 그냥 무작정 붙박이로 가는 게 나아요. 딱 한 기본 2-3개는 딱 세팅을 해놓고 그 포스트하고 연관되는 어떤 신규 키워드가 있으면 그거 한두 개 정도 붙여주는 정도. 그것도 대표 키워드이죠. 근데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인스타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 네, 인스타그램 기본적으로 원래 어떤 그 검색용 목적이 되기보다는 이제 걔네들은 사진은 아직까지 그 뭐죠? 기계의 그 인식 알고리즘이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개야, 이건 고양이야라고 키워드를 붙여주기 위해서 붙은 게 해시태그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남발하는 거는 그닥 도움될 건 없죠. 그러니까 그럼 네. 그 검색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럼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랑 같이 연동을 시키면 네. 더 좋죠. 그건 이제 포스트의 성격에 따라서 그 페이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페이지의 성격일 수도 있고 포스트 자체가 인스타그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거의 20대에서 30대 초반이 쓰는 비율이 70%. 그나마 또 여자들이 쓰는 비율이 한 60, 7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층의 여성들이 좋아할 법한 사진, 뷰티, 패션, 화장품, 액세서리, 뭐 아니면 정말 뭐 이쁜 먹거리,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위주로 만약 이걸 노출시킬 목적이라면 인스타그램에 함께 가는 게 100번 낫죠. 네, 그런 특정 타겟 혹은 특정 아이템 영역이 아니면 아직까지 굳이 그 인스타그램을 꼭 써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네, 상대적으로 그쪽 층을 상대로 할 때는 의미가 있죠. 네. 지금 또 50분 정도 됐는데 오케이. 마무리 하나만 하죠. 이제 네. 그 아까 한 줄 딱 남았었어요. 뭐 있었죠? 마지막에
제목 중에. 다 했네요. 해시태그 하고 있고, 그룹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을 활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네.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네. 그룹에는,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하냐면요. 다른 페이지나 개인 프로필이 없는 그룹만의 기능이 뭐가 있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그룹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이왕 그룹을 따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그룹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공개 그룹, 그 다음에 비공개, 그 다음에 비밀 그룹이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글이 노출되고 안 노출되고 누가 글을 쓸 수 있고 없고의 문제거든요. 공개는 누구나, 전체 공개. 누구한테나 글이 보이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요. 비밀은요, 그러니까 보인다는 그 노출된다는 거의 그 관점에서 맨 먼저 그룹의 이름이 있죠. 네. 그룹명. 그 다음에 그룹 멤버들이 있죠. 네. 회원 명단. 네. 멤버 명단.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올리는 글에 이제 그 담배랑 내용이 있죠. 콘텐츠. 네. 네, 내용. 요 세 가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게 비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을 누가 어떤 이름의 그룹을 만들어서 무슨 내용을 서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일하게요. 기존 멤버가 초대를 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너서클이에요. 완전히 비밀 그룹이에요. 그래서 초대를 해주지 않으면 이런 그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먼저 멤버가 된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그냥 초대해서 끌어오는 그런 공간이에요. 자, 비공개는요. 그룹명하고 멤버가 누군지까지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담배랑 내용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그룹이 만들어져서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거기 보니까 내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 근데 정작 들어가 보려니까 안 보여. 그런 거예요. 왜? 이 담배랑 내용을 보고 싶으면 여기에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그룹 가입하기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버튼이 나와요. 그룹 가입하기. 그래서 요거는 검색돼요. 검색을 해보면 그룹명과 그 실제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룹의 멤버들이 누구누구인지 또 보여요. 근데 실제로 글을 올리거나 하려면 멤버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가입을 해보지 않으면 그 내용 자체가 안 보이는 그런 거예요. 자, 공개는 상대적으로 그룹명도 보이고 멤버 명단도 보이고 심지어는 담배랑 내용도 다 보여요. 네. 오케이. 근데 뭐가 안 돼요? 공개 그룹이라 하더라도요. 멤버가 안 되면 볼 수는 있으나 쓸 수는 없어요. 그럼 가입을 예. 해야 되는. 네, 어쨌든 가입해야죠. 멤버로서 자격을 얻어야만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일단 요 세 가지의 기준을 좀 알아두시고요. 네. 5,000명이 되기 전까지는 요 공개 비공개를 그룹의 전체 메인 관리자가 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5,000명이 넘어가면 못 바꿀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몇 명까지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였는데 지금은 5,000명으로 좀 단일화된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이 그룹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네. 옛날에 많이 썼다가 이제 지금은 좀 없어진 기능인데 그룹에서 어떤 행사를 만들 때 이걸 이벤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벤트라는 건 어느 날 무슨 행사를 어디에서 무슨 내용을 합니다라고 하고 여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이제 초대장을 나눌 수 있는 걸 이벤트라고 그러거든요. 페이스북으로 치면 이게 초대장 혹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첩장 개념이에요. 이 이벤트라는 게. 이벤트는 그룹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개인도 만들 수 있고요. 페이지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룹에서 만든 이벤트는 어떤 기능이냐면요. 그룹 멤버 전원 초대 기능이 있어요. 전원 초대 기능. 개인이 만들거나 페이지에서 만들면 홍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초대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청첩장을 인쇄를 해놨어. 요거, 우리 충무로 가가지고, 청첩장, 초대장에서 인쇄했어. 네. 네,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박스 이렇게. 네. 받았는데, 내가 이걸 날려야 되잖아요. 홍보를 할 거니까, 이 행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개인 계정에서 만든 이벤트나 페이지에서 만든 이벤트는요, 요렇게 해놓고서 일일이 하나씩 초대를 해야 돼요.
누구야 초대장 받아, 누구야 초대장 받아야죠. 초대 기능이 있어. 이벤트 만들고 나면 이게 옆에 초대 기능이 있어요. 버튼이 띠디디디디디디디 누르잖아요. 신 다 제가 빠지겠다. 올려봤는데 몇 명까지 초대가 되냐면 한 260명 가까이 초대돼요. 지금 내 명단이 쭉 나오면서. 근데 그 이상 가면 이제 오늘은 그만하고 없어져요. 내일 또 가면 또 이제 또 다시 안 하는 사람 나오고 그런 식으로 1대1 초대를 해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이벤트는. 근데 이게 그룹에서 만든 이벤트는 어차피 우리 멤버들한테 보내는 건데, 그래서 그룹 이벤트를 가보면요, 맨 앞에 초대장 이렇게 쭉 이벤트 쭉 있으면 맨 아래 가보면 옵션에 그룹 멤버 전원 초대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무작정 허용해 주진 않아요. 그룹 멤버의 숫자가 한 250명, 많게는 한 500명, 그 정도 넘어가면 이 기능 자체가 안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은 정말 친한 사람들 간에 서로 교류를 하라고 만들어진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룹이지, 무작정 이렇게 홍보를 막, 무대뽀로 뿌리기 위한 그런 어떤 기능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전원 초대 기능이 옛날에는 이 멤버의 숫자에 그 제한 없이 허용했었어요. 그래서 몇천 명, 몇만 명한테도 동시에 보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걸 스팸으로 악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250에서 한 500명 정도 사이 지나면 이 전원 초대 기능도 없어져 버려요. 네, 어쨌든 250명 정도 미만 되는 그룹이라면 이 전원 초대 기능을 지금도 쓸 수 있거든요. 네. 띡 해가지고 보내면 그룹에서 만든 이벤트는 단번에 날아가요. 우리 멤버 전원한테. 그게 핵심적으로 좋은 기능이고, 또 그룹은 사람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파일도 공유할 수 있어요. 알아요. 네. PPT 파일, 뭐 PDF 파일, 뭐 자료로 될 만한 네네, 같은 맞아요. 요소들 파일 공유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여기 설문조사도 가능해요. 설문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한테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 의견 조사 같은 거 해보고 싶을 때 이렇게 질문 하나 넣으면 거기에 옵션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의 응답을 내가 만들어서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내가 기본 응답지를 만들어 놓고 친구들한테, 멤버들한테 또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 응답 내용을 추가하게 할 수도 있고, 기타란을 비워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다이렉트로 해볼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룹에는. 그래서 오늘 핵심은 그룹에서 이벤트를 만들면 전원 초대 기능이 있다. 대신 인원 제한은 있다. 260. 그렇죠. 이 기능을 활용하면 우리가 마케팅할 때 주로 좀 더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좀 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고민하는 거니까, 네. 그룹 이벤트 기능을 쓰시면 네.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주로 프로필이 갖고 있는 기본 기능과 그다음에 이제 프로필끼리 연합하는 그룹 기능을 통해서 마케팅적으로 좀 써볼 수 있는 기능들을 네. 소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다른 질문 없어요? 네, 공부 많이 됐어요. 개인과외 받은 느낌이어서. 오케이. 예,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페이지 기능들을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전 단계로 페이스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야 되는 이제 개인의 프로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필 연합으로서 이제 그룹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 몇 가지를 살펴보는 걸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